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800만 원은 못 드려요. 그날 밤 같은 아들이 장인 장모 생신으로 유람선 파티를 열었죠. 수천만 원짜리 불빛이 강 위에 반짝이는 동안 나는 어두운 부엌에서 약봉지만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나는 아들을 유언장에서 지웁니다. 듣기만 해도 모진가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병원 의사는 지금 수술해야 합니다 라고 했고 전화기 너머 아들의 대답은 우린 못 도와요 였죠. 이상하죠? 며칠 뒤 그 입으로는 엄마, 제가 다 해드릴게요 라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왜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그가 본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제 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밤 여러분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상철 씨는 매일 아침 5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살아온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낡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무릎이 쑤셨거든요. 작은 부엌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상철 씨는 낡은 주전자에 물을 받아 끓이면서 문득 이 집의 벽지를 본 게 언제였던가 생각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곳곳에 얼룩이 있었어요. 천장 모서리엔 곰팡이도 피어 있었죠. 하지만 상철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개의치 않는 척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 집은 그녀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빚을 내서 장만한 집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지. 상철 씨는 혼잣말을 하며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뜨거운 보리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야채를 팔던 날들. 한겨울에도 찬바람을 맞으며 손이 꽁꽁 얼어붙도록 일했던 시간들. 모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였죠. 아들 준호는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회사도 다니고 있었어요. 상철 씨는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비록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면 다행이지. 뭐, 그녀는 쓸쓸하게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아들은 바쁘니까요. 며느리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바쁠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배가 계속 아팠어요. 처음엔 체했나 싶어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죠. 상철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지만 돈이. 그녀는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통장 잔고는 몇십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거든요. 병원비가 나올까 걱정이었죠. 그날 오후 결국 상철 씨는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진찰을 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세요. 상철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 병원이라니, 그건 곧 큰 돈이 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대학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담낭에 종양이 있었고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상철 씨의 귀에는 한마디만 들렸습니다. 수술비가 8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800만 원. 상철 씨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상철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8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날 밤 상철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어요. 8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국민연금으로는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걸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저축은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상철 씨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막상 자신을 위해 쓸 돈은 없다는 게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해야겠다고요. 준호는 바쁘긴 하지만 엄마가 아프다면 분명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들고 아들 번호를 찾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그녀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보세요, 준호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쁜 듯 했어요.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인데. 상철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아, 그래. 바쁜데 미안하다. 근데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수술을 해야 한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철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술이요? 무슨 수술인데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놀람보다는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상철 씨는 그걸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담낭에 종양이 생겼대.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그런데 비용이 800만 원 정도 든대.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상철 씨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엄마, 저희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상철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정말 아픈데 수술 안 하면 안 된대. 그건 알겠는데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요. 집도 대출받아서 샀고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미안하지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상철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 키울 때. 엄마, 지금 그런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저도 제 가족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엄마 연금으로 조금씩 모으시면 되잖아요. 배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소희였어요. 여보, 뭐 하세요? 회의 늦는다고요. 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준호야, 잠깐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철 씨는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어요.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우리 준호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수술비를 거절했어요. 그것도 차갑게요. 상철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담낭보다 가슴이 더 아팠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준호를 낳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쉬지 않았죠. 준호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빚을 내서 학비를 댔습니다. 결혼할 때도 형편이 안 되는데
예식장을 빌려줬어요. 신혼집 보증금도 보탰죠. 그런데 8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혹시 자식을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시겠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 자식이 정작 부모가 아플 때 상철 씨는 지금 그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철 씨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죠. 부엌에 앉아서 텅 빈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냉장고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거든요. 아, 준호야. 상철 씨는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5살 때였어요. 준호가 열이 나서 밤새 간호했던 날이 있었죠. 그때 아이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었어요. 엄마, 나중에 내가 크면 엄마한테 진짜 잘할 거야.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아프면 내가 병원 데려갈 거야. 그때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상철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날 상철 씨는 동네를 걸었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배는 여전히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아니, 참아야 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주와 함께 있었어요. 아이가 웃으며 할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고, 우리 손주. 할머니도 사랑한다. 그 모습을 보던 상철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도 어릴 때는 저랬는데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철 씨는 여전히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 날짜를 잡으라고 재촉했지만 돈이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상철 씨는 핸드폰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SNS에 준호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화려한 사진들이었습니다. 큰 유람선 위에서 찍은 사진들이요. 준호와 며느리 소희, 그리고 소희의 부모님이 함께 있었어요. 모두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글이 있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유람선 파티로 모시고 왔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상철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고급 레스토랑, 케이크, 꽃다발, 모든 게 화려했습니다. 그녀는 댓글을 읽었습니다. 우와, 진짜 효자네요. 장인어른 복 많이 받으셨어요. 부럽습니다. 사위 잘 만났네요. 상철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떨어뜨렸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손에 힘이 없었거든요. 유람선, 파티. 그녀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유람선 파티면 얼마나 들까요?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들 거예요. 어쩌면 억대일 수도 있고요. 800만 원. 나한테는 800만 원도 없다더니 상철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 상철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상철 씨는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 화면만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다시 봤어요.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자신은 없었어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여러분, 혹시 외로움이 뭔지 아시나요?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에게서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상철 씨는 지금 그 외로움 한가운데 있었어요. 며칠 후 상철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요. 스스로 해결해야 했어요. 그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팔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오래된 장롱, 낡은 TV, 다른 소파, 모두 고물이었어요. 팔아봤자 얼마 안 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안 해볼 수는 없었죠. 상철 씨는 중고거래 앱을 켰습니다. 손주가 가르쳐 준 적이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고 글을 올렸어요. 장롱 팝니다. 30년 된 거지만 튼튼해요. 5만 원에 가져가세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가격을 2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상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배는 점점 더 아팠습니다. 밥을 먹으면 토할 것 같았어요. 몸무게도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누렇게 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상철 씨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것이었죠. 수술 일정 재통보에 건 편지를 뜯어보니 빨리 수술 날짜를 잡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미루실 경우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철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생명, 그렇겠죠. 암이니까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퍼질 거예요. 죽는구나, 나.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현관 바닥에 그대로요. 편지를 꽉 쥔 채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상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상철 씨? 나야, 나. 영희, 영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상철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희는 40년 전 친구였어요. 같이 시장에서 장사했던 친구죠. 영희야, 세상에 어떻게 우연히 동창회 명단 보다가 네 번호를 찾았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상철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안부를 물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나 그냥 그렇게 지냈지 뭐. 하지만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나 봐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나 너 40년 알았어. 뭔가 있다는 거 다 알아. 어디 한번 만나자. 내일 시간 돼? 상철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 만나자. 다음 날 상철 씨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옷장에서 제일 나은 옷을 꺼냈어요. 하지만 거울을 보니 너무 초라했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는 없는데 그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뭘 입어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결국 제일 처음 입었던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상철 씨가 도착하니 영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상철아. 영희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상철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는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 깔끔한 옷차림, 단정한 헤어스타일, 밝은 표정. 40년 전에 그 가난했던 영희가 아니었어요. 영희야, 너 앉아. 오랜만이다. 정말.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상철 씨는 차를 주문하며 영희를 훔쳐봤어요. 손목에 고급 시계가 있었습니다. 너 잘 살고 있구나. 응, 운이 좋았어. 근데 상철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보이는데. 때로는 오래된 친구가 가족보다 더 나은 법이죠. 영희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상철 씨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과연 영희는 어떤 사람일까요? 상철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나 아파. 담낭에 암이 생겼대. 수술해야 하는데.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암? 그럼 빨리 수술해야지. 돈이 없어. 800만 원이 필요한데. 상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희는 상철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은? 준호는 뭐 한대? 그 질문에 상철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준호는 돈이 없대. 뭐? 영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영희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 자식이 미쳤나? 엄마가 죽어가는데 돈이 없다고? 쉬. 영희야, 작게 좀. 아니, 내가 어떻게 조용히 있어. 너 그 자식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상철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희는 깊은 숨을 쉬고 진정했어요. 미안, 내가 너무 흥분했네. 근데 상철아, 준호가 정말 돈이 없는 거야? 글쎄, 대출도 있고 애들 교육비도 든다고. 상철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 사진을 영희에게 보여줬어요. 유람선 파티 사진이었죠. 근데 이게 며칠 전에 올라왔더라고. 영희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게 뭐야? 유람선? 이거 얼마나 드는데? 모르겠어. 많이 들겠지. 많이 들긴. 이거 몇 천은 기본이야. 어쩌면 억대일 수도 있어.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상철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상철아, 들어봐. 이건 말이 안 돼. 장인어른 생신은 이렇게 호화롭게 하면서 친엄마 수술비는 없다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상철아, 내가 도와줄게. 뭐? 수술비 내가 내줄게. 상철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흔들었어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왜 안 돼? 우린 40년 친구잖아. 하지만은 무슨. 넌 살아야 해. 그게 먼저야. 영희는 단호했습니다. 상철 씨는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울지 마. 우리 빨리 병원 가서 수술 날짜부터 잡자.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영희는 상철 씨를 부축하며 걸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2주 후였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아직 전이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빨리 수술하면 완치 가능하다고요. 잘 됐다, 상철아. 다행이야. 영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상철 씨도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어요. 병원을 나와 걷는데
영희가 물었습니다. 상철아, 그런데 너 지금 어디 살아? 응? 예전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어. 아, 그 집 아직도 있구나. 혹시 집 주변에 개발 이야기 들은 거 없어? 개발? 무슨 개발? 영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너 몰라? 너희 동네 재개발 들어간다는 얘기 있던데? 진짜 처음 듣는데. 상철아, 너 뉴스 안 봐? 요즘 다 나오잖아. 너희 동네가 재개발 1순위 지역이래. 상철 씨는 멍했습니다. 재개발?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게 무슨 뜻이야? 쉽게 말하면 집값이 엄청 오른다는 거야. 보상금도 많이 나오고. 상철 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오르는데? 글쎄, 동네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몇 배는 뛰지. 자세한 건 알아봐야 해. 두 사람은 카페에 다시 앉았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했어요. 여기 봐. 너희 동네 기사 나왔네. 상철 씨는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영희가 읽어줬습니다. 구재개발 확정. 보상금 최대 억 예상. 억이라고? 상철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거죠. 어제까지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이 오늘은 갑자기 희망을 발견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과연 이게 진짜 희망일까요? 상철아, 이거 진짜야. 내 집에 있는 땅이 엄청난 가치가 있을 수 있어. 영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철 씨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집은 너무 낡았잖아.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땅이 중요한 거지. 너희 동네가 역세권이잖아.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고. 그렇긴 한데 상철아, 내일 구청에 가보자. 정확한 정보를 알아봐야 해. 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로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상철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과는 달랐어요. 이번엔 희망 때문에 잠이 안 왔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돈이 생긴다면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상상했어요. 수술도 받을 수 있고 낡은 집도 고칠 수 있고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상철 씨와 영희는 구청을 찾았습니다. 재개발 담당 부서였어요. 젊은 공무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상철 씨가 주소를 말하자 공무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맞네요. 재개발 1지구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보상금이?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이 지역은 평당 시세가 높은 편이에요. 대략적으로 어르신 땅이 몇 평이신가요? 한 80평 정도. 공무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략 계산하면 최소 2억 정도는 되실 것 같은데요. 2억? 상철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희가 그녀의 팔을 꽉 잡았어요. 상철아, 들었어? 2억이래. 상철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2억. 내가 2억을. 공무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곧 보상금 지급 공고가 나갈 거예요. 구청을 나오는 상철 씨의 발걸음은 붕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가 계속 말을 걸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상철아, 괜찮아? 아니, 나 꿈꾸는 것 같아. 꿈 아니야, 진짜야. 너
이제 부자 됐어. 카페에 앉아서 영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상철아, 근데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아직은. 왜?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귀찮아져. 특히 준호. 상철 씨는 순간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준호, 만약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준호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야? 당연하지. 특히 그 자식한테는 절대 안 돼. 영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 자식이 뭘 했는데? 엄마가 죽어가는데도 800만 원 안 줬잖아. 근데 2억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상철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희 말이 맞았어요. 알겠어.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습니다. 상철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가까이 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야, 엄마. 아들이 서 있었어요. 며느리 소희도 함께요. 너희들 왜 여기? 엄마, 우리 들어가서 얘기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며칠 전 전화 통화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소희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비싼 거 샀어요. 상철 씨는 당황했습니다. 소희가 이렇게 친절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고맙구나. 준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매정하게 굴었죠. 아니야, 너도 사정이 있었겠지. 엄마, 수술 날짜는 잡았어요? 상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병원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보호자 번호로. 그렇구나. 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주 후에 수술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철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영희가 도와준다고 말할까요? 이상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차갑게 거절했던 아들이 갑자기 친절해졌다는 게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철 씨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직은요. 친구가 도와주기로 했어.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스쳐가는 표정이 있었어요. 실망? 아니면 안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친구요? 어떤 친구인데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옛날 시장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야. 영이라고. 그분. 근데 어머니, 그분이 그렇게 여유가 있으세요? 상철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보지? 글쎄, 잘 사는 것 같더라.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제가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엄마 수술비 제가 낼게요. 뭐? 상철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 푼도 줄 수 없다던 아들이요. 정말이에요. 제가 대출을 좀 더 받아서라도 낼게요. 엄마는 친구분한테 배 끼치면 안 되잖아요. 소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우리가 해드려야죠. 친구분한테 빌릴 필요 없어요.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 갑작스럽게 변했어요. 상철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야, 네가 정말 그럴 수 있어? 당연하죠, 엄마. 제가 아들인데.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왜인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소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응? 그래. 안쪽에 있어. 소희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철 씨는 준호와 둘이 남게 되었어요. 준호야. 네. 엄마, 너 무슨 일 있니? 무슨 일이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고 태도도 달라지고. 준호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잘못 생각했나 싶어서요. 엄마는 한 분뿐인데 제가 너무했죠. 상철 씨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소희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묘한 표정이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가볼까요? 어머니 피곤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 엄마, 우리 다음에 다시 올게요. 수술 전에 또 뵐게요. 두 사람이 서둘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뭔가 급한 것처럼요. 준호야, 잠깐만. 네? 정말 수술비 낼 수 있는 거지? 당연하죠, 엄마. 걱정 마세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소희도 따라 나갔고요. 문이 닫히고 상철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나야. 상철아, 무슨 일이야? 준호가 집에 왔다 갔어. 뭐? 준호가? 왜? 수술비를 자기가 낸다고. 갑자기. 영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철아, 혹시 재개발 얘기했어?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이상한데 왜 갑자기?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영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상철아, 지금 당장 구청 가봐. 재개발 정보, 열람 기록 확인할 수 있어. 열람 기록? 누가 네 땅 정보를 조회했는지 알 수 있다고. 다음 날 아침, 상철 씨는 영희와 함께 구청을 찾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했어요. 제 땅 정보를 누가 조회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공무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어제 오전 10시에 조회 기록이 있네요. 누가 조회했나요? 이름은 김준호 씨요. 상철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희가 그녀의 발을 잡았어요. 준호가 어제 오전 아들이 집에 오기 몇 시간 전이었어요. 영희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 자식 알고 있었던 거야. 상철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친절해진 거구나.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이 재개발 정보를 알아냈고 그래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예요. 돈 때문에요. 여러분,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셨나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냉정했던 아들이 돈 냄새를 맡자마자 효자로 변신했어요. 하지만 상철 씨는 아직 모든 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상철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영희가 계속 말을 걸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상철아, 정신 차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상철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래, 알았어. 근데 뭔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해. 알았지? 영희가 떠나고 상철 씨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준호야, 너까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잠깐 시간 돼요? 무슨 일이니? 이게 엄마 땅 관련 서류인데요. 제가 좀 정리해 드리려고요. 상철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땅 서류? 왜 갑자기 그런 걸? 엄마가 나이도 있으시고 복잡한 거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는 웃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상철 씨는 손이 떨렸어요. 서류는 걸까? 근데 준호야, 이건 엄마, 여기 한번 보세요. 재개발 보상금 받으려면 서류 작업이 복잡해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상철 씨가 서류를 치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더 빨랐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제가 도와드리겠다는데. 준호야,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개발 보상금 엄청 나온다는 거 아시죠? 상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 돈으로 엄마 혼자 뭐 하시려고요? 어차피 나중엔 다 제 거잖아요. 뭐라고? 엄마가 돌아가시면 전부 제가 상속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관리하는 게 맞죠. 상철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 하는 말인가? 준호야, 엄마는 아직 살아있는데. 그러니까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정리하는 게 낫잖아요. 나중에 복잡해지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에 그 따뜻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상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습니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당장 나가. 상철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목청을 높였어요. 준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요, 나갈게요. 근데 엄마, 생각해보세요. 누가 엄마를 돌봐드릴 건데요? 전 친구분? 영희 씨? 준호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수술비 제가 안 내도 되죠? 친구분이 내시겠다니까.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상철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꿈이겠지. 악몽이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냉정한 현실이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철 씨는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법원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금치산자 선고 청구서. 상철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읽어보니 준호가 자신을 상대로 금치산자 선고를 청구한 거였어요. 이유는 치매 의심이었습니다. 치매? 내가? 상철 씨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를 넘어 분노했어요. 자신은 멀쩡한데 아들이 거짓말로 금치산자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금치산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 관리 권한을 잃게 됩니다. 후견인이 모든 걸 관리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견인은 당연히 준호가 될 거예요. 상철 씨는 급하게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큰일 났어. 영희가 달려왔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 미친 자식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영희야, 나 어떻게.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상철아, 나 아는 변호사 있어. 우리 당장 만나러 가자. 다음 날 두 사람은 영희의 지인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남자 변호사였어요.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이요. 민수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어요. 법원 심리 전에 대응하면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상철 씨가 정신적으로 온전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상철 씨는 평생 법정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아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법적으로요.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철 씨는 병원에서 정신과 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기억력 검사, 인지능력 검사, 정신상태 검사.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상철 씨는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 며칠 후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민수 변호사가 읽어줬어요. 환자는 정신적으로 온전하며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음. 치매나 인지장애의 징후 없음. 영희가 박수를 쳤습니다. 잘 됐다. 상철아, 이제 준호 그 자식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어. 민수 변호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예요. 그리고 상철 씨,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혹시 최근에 준호 씨나 며느리분이 이상한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한 적 있나요? 상철 씨는 생각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일주일 전쯤에 소희가 왔었어요. 뭔가 서류를 주면서 여기 도장만 찍으라고. 뭐라고 하던가요? 병원 서류라고, 수술 동의서 같은 거라고 했는데 민수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거 혹시 보관하고 계세요? 아니요. 소희가 가져갔어요. 큰일이네요. 혹시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상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였거든요. 민수 변호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상철 씨, 그게 재산 포기 각서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긴다는 내용의 문서일 수 있다는 거죠. 상철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영희가 그녀를 붙잡았어요. 진정해, 상철아.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민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해 볼게요. 그리고 상철 씨, 이제부터 절대 아무 서류에도 도장 찍지 마세요. 저한테 먼저 보여주고요. 그날 밤 상철 씨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다음 날 오후 민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철 씨, 확인했어요. 그 서류, 재산 포기, 각서 맞습니다. 상철 씨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법적 효력이 없어요. 왜요? 증인이 없거든요. 그리고 상철 씨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상철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상철 씨,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뭘요? 아드님하고 완전히 선을 긋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상철 씨는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선을 긋고 싶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 심리가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영희와 민수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어요. 반대편에는 준호와 소희,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상철 씨를 보고도 눈을 피했어요. 재판장이 입장했고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재산 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민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피청구인은 정신과 진단 결과 완전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청구인이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 청구를 한 것입니다. 증거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재산 포기각서, 구청 조회 기록, 재판장이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청구인, 어머님 재산 조회 기록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확인만. 어머님이 아프신데 수술비는 거절하시고 재산 조회는 하셨네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구기각, 피청구인은 정신적으로 온전하며 이 청구는 재산 탈취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상철 씨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가 그녀를 꼭 안아줬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상철 씨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준호야, 이제 우린 남이야. 엄마, 그게 무슨...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가, 다시는 나타나지 마. 상철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상철 씨는 민수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갔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유언장이요? 네, 제 재산을 준호한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요. 하지만 상철 씨는 이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요.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상철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제 모든 재산을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영희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상철아, 정말? 전부? 전부. 상철 씨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준호 같은 자식들이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재산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울 거야. 민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며칠 후 모든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철 씨는 유언장에 서명했어요. 증인도 있었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술 날이 왔습니다. 영희가 병원까지 동행해줬어요. 수술실 앞에서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무슨 소리야. 우린 친구잖아. 40년 친구.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 다행히 전이도 없었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상철 씨는 천장이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살았구나, 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병실에는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변호사도 꽃다발을 들고 와 있었어요. 수술 잘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일주일 후 상철 씨는 퇴원했습니다. 회복도 빨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가 물었습니다. 상철아, 혹시 준호한테 연락할 생각 없어? 상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앞에 준호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우산도 없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상철 씨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진심이 아니야.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어요. 정확히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그 돈을 모두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요. 재단에서는 감사패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청했어요. 이 돈으로 상철 장학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요. 상철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아이들이 준호 같은 어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70 노인 2억 전 재산 기부. 효도는 돈이 아닌 마음.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준호의 친구들이 그를 비난했어요. 준호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불효자라고요. 하지만 상철 씨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와 함께 여행도 다녔어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죠.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 할머니가 알려줄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상철 씨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영희와 차를 마시며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진짜. 응. 돈이 없어도, 아들이 없어도 난 행복해. 영희가 웃으며 손을 잡았어요. 그래, 넌 이제 자유야. 응, 자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니에요. 마음이죠. 부모님이 아프실 때 곁에 있어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게 진짜 효도예요. 상철 씨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자유와 평화, 그리고 진짜 행복을요.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안부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큰 효도니까요.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내일 밤에 또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